그 아이는 절대 안 돼. 내가 수십 년을 의원으로 살았지만 저 아이의 몸은 절대 아기를 가질 수 없소.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월경도 불규칙하고 불임 여인들에게서 느껴지는 맥박과 아주 똑같소. 집안에 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혼례품 하나 제대로 가져오지도 못할 텐데 며느리로 드리는 것은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요. 마음씨가 따뜻하다고 며느리로 드리는 건 아주 바보 같은 짓이요. 마음씨가 아이를 낳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조선 최고의 명의가 두 손을 휘저으며 말리는데도 한 씨 부인은 조용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답니다. 스승님, 한 가문을 지키는 것은 뱃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와 마음 속에서 나오기도 하지요. 불임 처녀를 며느리로 들이기로 결정한 한 씨 부인. 그녀는 도대체 왜 이런 쉽지 않은 결정을 이리도 편안하게 한 것일까요? 때는 조선 중기. 한양 성안에서도 대대로 의술로 이름이 높았던 한 씨 가문이 있었답니다. 멀리서도 환자들이 찾아올 만큼 그 명성이 자자했고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의술의 깊이와 솜씨는 조선 팔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뛰어났지요. 그 가문의 안주인 한 씨 부인은 겉으로 보기엔 의술 좋고 살림 넉넉한 집안의 안주인이었지만 젊은 시절 아무도 모르는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낸 여인이었답니다. 혼인을 한 뒤 무려 10년 동안 아이를 가질 때마다 유산을 반복했지요. 죽을 고비도 수십 번이나 넘겼답니다. 시집 식구들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고 제삿날이면 어김없이 망신을 당했으며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좀처럼 멈추지 않았지요. 심지어 남편마저 흔들리던 그 길고 긴 세월을 한 씨 부인은 오직 의술 하나를 붙들고 버텼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멸시를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환자를 고치는 그 일에서만큼은 아무도 한 씨 부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지요. 그것이 한 씨 부인이 그 긴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답니다.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티다 혼인한 지 꼭 10년이 되던 해에 간신히 아들 하나를 얻었지요.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이 혼인할 나이가 되었을 때 한 씨 부인은 며느리감을 직접 보러 나섰답니다. 남들처럼 중매쟁이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자신이 직접 골라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반듯한 집안의 규수도 만나보고 얌전하고 부지런하다는 처녀도 만나보고 수백 명을 만났지만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허전했답니다. 무엇이 부족한 건지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 사람이다 싶은 느낌이 도무지 오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볼일이 있어 나갔다가 한 씨 부인의 발걸음이 딱 멈추었지요. 저 앞에서 아주 애띤 여인 하나가 길에 쓰러진 노인을 등에 업고 급히 뛰고 있었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노인을 업고서도 망설임 하나 없이 달려가고 있었지요. 숨이 턱에 차올라 얼굴이 붉어졌는데도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답니다. 한 씨 부인은 한참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알아보니 옆마을에 있는 김의원 약초방의 조수로 일하는 22살 처녀였답니다. 이름은 옥순,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지요. 김의원은 다름 아닌 한 씨 부인의 스승이었어요. 조선 팔도에서도 손꼽히는 명의로 수십 년을 한자리에서 환자를 돌봐온 어질고 경험 많은 의원이었답니다. 그 스승 밑에서 조수로 일하는 처녀라니 한 씨 부인은 갑자기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한 씨 부인은 스승 김의원의 약초방을 찾아갔답니다. 그때 보았던 처녀 옥순이 열심히 약초를 정리하느라 부지런히 움직이는 틈을 타 한 씨 부인은 스승 김의원과 나란히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스승님, 저 옥순이라는 처녀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 장터에서 우연히 보았는데 쓰러져 가던 노인을 혼자 등에 업고 뛰는 것을 보았지요. 그 노인은 딱 보아하니 길거리에서 떠도는 신세 같던데 망설임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업고 뛰더군요. 아, 그래. 옥순이가 우리 약초방에서 조수로 일한 지 이제 2해가 넘어가는구나. 참 성실하고 착한 아이야. 길거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항상 챙겨주더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어. 우리 약초방에서 필요 없어진 약초들을 항상 챙겨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다려주고 말이야. 아주 착한 아이야. 한 씨 부인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본 느낌이 딱 맞군요.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 형식이가 이제 혼기가 꽉 찼습니다. 의원님의 조수 옥순이를 제가 며느리로 드릴까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 의원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답니다. 그러더니 손을 사방으로 휘저으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지요. 아이고, 절대 안 돼. 저 아이는 참 마음씨도 곱고 손재주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혼기가 꽉 찬 김에 내가 짐렉을 해봤는데 불이민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맥박과 증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어. 손과 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월경도 아주 불규칙하고 몸도 너무 약하지. 내가 수십 년 의원 생활을 해왔지만 저 아이 몸으로는 아이를 가지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어. 저 아이를 며느리로 드린다는 것은 가문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라네. 조선 최고의 명의가 단언한 말이었답니다. 한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단 약초방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며칠을 고민했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있었어요. 스승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고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책임도 무거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옆마을에 장을 보러 가는 길에 김의원 약초방 앞을 지나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약초방 앞 골목 한켠에 동네 떠돌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고 그 사이에서 낯익은 여인이 보였지요. 옥순이었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거지 한 명 한 명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고 맥을 짚고 있었어요. 침도 놓아주고 작은 화롯불에 약초를 달여주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손길이 단순한 조수의 것이 아니었답니다. 아주 능숙하고 조심스럽고 무엇보다 따뜻했지요. 그 무엇보다 옥순의 눈빛이 한 씨 부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온전히 자기 것처럼 느끼는 듯한 깊고 따뜻한 눈빛이었지요. 한 씨 부인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을 굳혔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불러 앉혔지요. 며느리감을 정했다. 옥순이라는 처녀인데 김 의원 약초방에서 조수로 일하고 있단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답니다. 약초방 조수요? 어머니, 차라리 중매쟁이에게 맡겨보심이 어떠십니까? 혼자 직접 힘들게 알아보시다 보니 뭔가 이상한 선택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한 씨 부인이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우리 가문에 아주 필요한 여인이다. 중매쟁이들은 절대 보지 못할 가치를 내가 그 아이의 눈빛에서 보았다. 너는 내가 결혼해서 10년 만에 힘들게 낳은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아들이다. 그러니 이 엄마의 결정을 믿고 따라다오. 분명 조선의 그 어느 부잣집 딸보다도 현명한 여인일 게다.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답니다. 한씨 부인이 다시 한번 스승 김의원을 찾아가 옥순을 며느리로 드리겠다고 밝혔어요. 김의원이 펄쩍 뛰며 말렸답니다. 내가 말려도 정녕 그리하겠다는 것이냐? 임신도 못하는 처녀를 도대체 왜 며느리로 드리는 게냐? 너의 결정을 너의 내가 말릴 결정을 수는 없으나 내가 말릴 수는 없으나 결국엔 시바지를 받게 하거나 어떻게든 아이를 갖기 위해 저 아이를 내보낼 것이야. 너가 젊을 적에 아기를 갖지 못해서 시댁 식구들이 너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독수라도 하고 싶은 게냐? 너랑 비슷한 여인을 데려와서 진짜 가문을 끝내려는 것이냐? 한씨 부인은 순간 예전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스승님에게 전혀 섭섭한 티를 내지 않았지요. 오히려 따뜻한 미소만을 건네고 자리를 떴어요. 김 의원의 목소리가 워낙 컸던 탓에 옥순의 혼잣말은 삽시간에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답니다. 그 부잣집 한씨 가문이 아이도 못 낳는 약초방 조수를 며느리로 들인다며? 특출나게 예쁜 것도 아니던데. 기생집에 가면 더 예쁘고 건강한 아가씨들이 널렸는데 도대체 왜 저런 선택을 한 거지? 한씨 부인이 처음에 결혼하고 10년 넘게 아이를 못 가졌었다잖아.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저런 선택을 한 거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온 걸 수도 있어. 분명히 나중에 정신 차리면 애 못 낳는다면서 며느리를 내쫓을 게 분명해. 아이고, 저 약초방 조수 처녀 참 착한데 참 안 됐어. 하지만 한씨 부인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옥순은 그렇게 한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옥순이 한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부터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남다른 행보를 보였답니다. 여느 집 시어머니라면 새 며느리에게 부엌일부터 가르치고 바느질부터 시키고 살림살이 하나하나를 점검했겠지요. 하지만 한씨 부인은 옥순을 데리고 곧장 자신의 약초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평생 갈고 닦아온 의술을 하나씩 전수하기 시작했지요. 약초의 성질과 쓰임새, 계절마다 달라지는 약초의 효능, 침을 놓는 자리와 깊이, 손끝으로 맥을 짚어 몸의 상태를 읽어내는 법까지. 한씨 부인이 수십 년에 걸쳐 몸으로 익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냈답니다. 옥수는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익혔지요.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고, 한 번 본 것은 그대로 손에 익혔으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스스로 답을 찾았답니다. 하지만 집안 안팎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지요. 친인척들이 하나둘 찾아와 한씨 부인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답니다. 부인!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마을 전체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대체 씨도 못 받을 며느리를 들여놓고 살림은 가르치지 않고 의술을 가르치다니요. 아이도 못 낳는 여인이 의술은 배워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집안 형편도 안 좋아서 혼례품도 하나도 못 가지고 왔다던데 이게 다 무슨 망신이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씨바지라도 알아보시든가. 아니면 저 여인을 내보내고 제대로 된 며느리를 들이시오.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기는 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될 일이오. 한씨 부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답니다. 가문을 잇는다는 것이 아이를 낳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요. 가문을 잇는 것은 뱃속에서 나오는 것뿐 아니라 머리에서도 나오지요.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가문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따뜻한 마음과 현명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가문을 잇는 것이지요. 친척들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답니다. 역시 소문대로 치매가 온 것이 확실하다느니, 자식을 하나밖에 못 낳은 자기 연민에 빠진 것이라느니, 마당에서 아주 대놓고 험담을 해댔지요. 한씨 부인의 아들 형식 또한 흔들렸답니다. 대를 잇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 여겨온 그였기에 아이 소식이 없는 날이 길어질수록 옥순을 차갑게 대하는 날이 늘어갔지요. 밥상머리에서도 말이 없었고 옥순이 먼저 말을 건네도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답니다. 옥순은 그런 남편의 차가운 등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 곁에서 약초를 다듬고 환자를 돌보는 일을 묵묵히 이어나갔답니다. 시어머니 한씨는 며느리 옥순을 위해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옥순의 몸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답니다. 시집 온 첫날 옥순의 손을 잡고 진맥을 짚어보는데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발도 마찬가지였지요. 몸 전체가 오랜 세월 고생으로 차갑게 굳어 있었답니다. 한씨 부인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그날 저녁부터 조용히 처방을 시작했지요. 매일 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게 했고 몸을 안에서부터 데워주는 약초차를 달여 옥순에게 매일 밤 주었지요. 그리고 이른 아침이면 옥순을 데리고 산을 올랐어요. 약초를 공부한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좁은 약초방에서만 웅크리고 일해온 옥순의 몸에 햇볕을 쬐이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려는 시어머니의 조용한 처방이었답니다. 이 산 저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 이름을 가르치고 어느 계절에 어느 자리에서 자라는지를 알려주고 약초의 냄새와 색깔로 효능을 가려내는 법을 전수했지요. 옥수는 그 시간이 참 좋았답니다. 시어머니와 나란히 산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만큼은 집안 어른들의 눈총도 남편의 차가운 시선도 잠시 잊을 수 있었지요. 그렇게 따뜻한 봄이 2번 지나갔답니다. 옥순의 의술 실력은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시어머니 한씨 부인조차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일 만큼 진맥을 짚는 손끝이 정확해졌고 약초를 다루는 솜씨가 깊어졌지요. 의원 자격증을 받을 준비도 차근차근 해나갔고 예전처럼 동네 거린들을 돌보는 일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혼인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는데도 아이 소식은 없었지요. 집안 어른들의 심기가 갈수록 불편해졌고 친척들의 발걸음이 다시 잦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옥수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냈지요. 시어머니 한씨 부인만이 차분히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이 피는 법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면서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가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한씨 가문의 반계 친척 3명이 합심하여 관아에 소장을 올렸지요. 내용인즉 의원 자격증도 없는 여인이 동네 거린들에게 함부로 침수를 놓고 약초를 다려주었다는 것이었답니다. 겉으로는 불법 의술 행위를 고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내는 누구나 알 수 있었지요. 혼인한 지 2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는 옥순을 기어코 내쫓으려는 심산이었답니다. 소식을 들은 옥순은 관아로 불려가 소장 내용에 대해 소명해야 했지요. 옥순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답니다. 약초는 김 의원 어른께 허락을 받고 가져온 것이옵니다. 오래되어 버려지기 직전의 것들을 쓰겠다고 말씀드렸고 어른께서 허락하셨지요. 침술에 관해서는 제가 자격증 없이 함부로 침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의원을 찾아갈 돈도 없이 길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침술 몇 번에 기력을 회복하여 다시 일터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고열로 쓰러져 있던 아이가 다음날 아침 멀쩡히 일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법도에 어긋난 것이라면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쳤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옥순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자격 없이 의원 행세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답니다. 관아에서는 조만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고 집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친척들은 쾌재를 불렀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옥순이 한씨 가문에서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수군거렸답니다. 옥순은 망연자실한 채 결과를 기다렸지요.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그런 옥순의 손을 꼭 잡으며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주었답니다. 그런데 하늘이 이 가문을 시험이라도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름 깊은 나날에 마을 전체에 큰 역병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기침 한두 번으로 시작하는가 싶더니 이틀이 지나면 온몸에서 기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한여름 땡볕 아래서도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지요. 어느 집 할아버지가 쓰러졌다 싶으면 다음 날엔 그 집 아이들이 알아누웠고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더니 장터 자체가 문을 닫는 지경이 되었지요. 한씨 가문도 피해갈 수 없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 한씨 부인이 기침을 시작했지요. 처음엔 그리 대수롭지 않아 보였지만 하루가 지나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이틀이 지나자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옥순의 남편 형식도 알아 눕고 집안의 하인들도 하나둘 쓰러졌지요. 한씨 가문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답니다. 옥순만이 쓰러지지 않았지요. 약한 기침이 가끔 나올 뿐 전혀 힘들지 않았지요. 하지만 옥순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 잡았어요. 소송도 친척들의 압박도 남편의 차가운 시선도 아니었지요.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답니다. 가족을 살리는 것. 옥수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밤낮 없이 곁에 앉아 식은땀을 닦아드리고 물을 마시게 하고 손발을 주물렀답니다. 어머니, 이 역병이 저를 비껴간 것은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께서 매일 밤 따뜻한 약초차를 손수 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를 데리고 이 산 저 산을 오르내리며 몸을 움직이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따뜻한 물로 몸을 녹이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머님보다 먼저 쓰러졌을 것입니다. 이번엔 제가 어머님을 돌봐드릴 차례예요. 제가 반드시 어머니를 다시 일으켜 드릴 테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가르쳐준 모든 것을 하나씩 더듬어 나갔지요. 이 증상에는 어떤 약초가 맞는지, 어떤 침자리를 건드려야 하는지, 약초를 어떻게 조합해야 서로의 효능이 배가 되는지. 산을 오르내리며 들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하나씩 떠올렸답니다. 밤새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왔답니다. 기침을 다스리는 약초, 몸의 냉기를 몰아내는 약초, 기력을 돋우는 약초, 그리고 그 셋을 한데 끓였을 때 서로의 효능을 끌어올리는 비율까지.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지식들이 퍼즐처럼 맞아들어갔지요. 옥수는 동이 트기도 전에 산으로 향했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혼자 산길을 오르며 필요한 약초들을 하나씩 캐어 내려왔지요. 손이 긁히고 발이 미끄러져도 멈추지 않았답니다. 약초를 씻고 자르고 불 위에 올렸지요. 끓이는 시간도 불의 세기도 약초를 넣는 순서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추었답니다. 그렇게 달인 약을 시어머니에게 먼저 먹이고 남편에게 먹이고 쓰러진 하인들에게 먹였지요. 하루가 지나니 시어머니 한씨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가시기 시작했지요. 이틀이 지나자 시어머니 한씨가 삼시세끼를 잘 먹을 수 있게 됐지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자 마침내 시어머니 한씨가 완전히 회복을 했어요. 옥수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옥순의 손을 꼭 쥐어 주었지요. 가족을 살린 옥수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약초를 더 많이 달여서 마을 전체로 나르기 시작했지요. 역병으로 쓰러진 집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달려갔고 약초를 먹이고 침을 놓고 그 집 가족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음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옥순을 관하에 소송까지 냈던 방계 친척 3명도 역병을 피해 가지 못했답니다. 그 집 문 앞에서 옥순의 발걸음이 잠깐 멈추었지요. 돌아설 수도 있었답니다. 그들이 자리에서 영영 일어나지 못한다면 소송도 무효가 되겠지요. 하지만 옥수는 그들에게도 약초를 건네고 침을 놓고 물을 끓여 먹였지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 친척 3명도 회복을 했답니다. 아무도 옥순에게 고맙다는 말을 먼저 꺼내지 못했지요. 그저 부끄러움이 눈앞을 가렸지요. 그렇게 한씨 가문이 살아났고 마을 전체가 살아났어요. 역병이 잦아들고 마을에 다시 일상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그 모든 것이 옥순이 덕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의원도 없이 자격증도 없이 혼자서 밤을 새워가며 약초를 다리고 마을 구석구석을 누빈 그 한신의 며느리 덕분에 가족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지요. 시어머니 한씨의 지혜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답니다. 아이를 낳을 몸을 고른 것이 아니라 가문을 살릴 사람을 고른 것이었고 가문을 지킬 사람은 뱃속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었으며 가문을 잇는 것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 이제는 마을 전체가 알게 되었지요. 관아에서도 소식이 날아왔답니다. 역병으로 마을이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자격도 없이 홀로 마을 전체를 살린 옥순에게 엄중한 벌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의원 자격을 정식으로 수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지요. 소송을 냈던 친척 3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 입으로 고발장을 올렸던 그들이 옥순이 다려준 약초를 먹고 살아난 처지였으니까요. 역병이 물러가고 마을에 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답니다. 장터가 다시 문을 열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돌아왔으며 쓰러졌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일터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한씨 가문을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조용히 문 앞에 서서 머뭇거리다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말없이 음식을 두고 가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직접 옥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생겨났답니다. 거린들의 맥을 짚어주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하던 장터 안악들이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잡았고 한씨 부인의 결정을 침해라 수군거리던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 옥순을 관하에 고발했던 방계 친척 3명도 찾아왔답니다. 그중 마지가 옥순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옥순아, 우리가 참 미안하다.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명목으로 너를 내쫓으려 했는데 정작 이 가문을 지킨 것은 너구나.
너가 시집 온 날부터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우리가 아플 때 그렇게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 아직도 참 면목이 없구나. 이 은혜는 우리가 앞으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갚도록 하마. 옥수는 고개 숙인 친척 어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고개를 드세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아프신 분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요. 가족이라는 것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지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소송은 조용히 취하되었답니다. 그리고 관아에서 정식으로 옥순에게 의원 자격을 수여한다는 통보가 내려왔지요. 역병이 휩쓸고 간 마을을 홀로 지켜낸 공을 나라에서도 인정한 것이었답니다. 한씨 가문의 약초방은 그날부터 옥순의 이름이 함께 걸리게 되었지요. 그렇게 또 몇 해가 흘렀답니다. 한씨 가문의 약초방은 날로 번성했어요. 옥순의 의술 실력과 따뜻한 손길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며 먼 마을에서도 찾아오는 환자들이 생겨났지요.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그런 옥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는 날이 많아졌답니다. 하지만 옥순의 마음 한켠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무거움이 있었지요. 혼이 난 지 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아이 소식은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제삿날 어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모일 때마다, 이웃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옥순이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답니다. 들어오라는 말에 방 안으로 들어선 옥순은 시어머니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이 가문의 며느리로 들여주시고 의술을 가르쳐 주시고 아무도 제 편이 아닐 때도 끝까지 제 곁에 있어 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어머니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이 난 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이 소식이 없으니 모든 가족분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이지요.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신 그 믿음에 제가 끝내 보답을 못 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옥순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조용히 옥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답니다. 옥순아, 고개를 들어라. 네가 나에게 미안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난 우리 아들 형식이를 혼이 나고 10년 만에 낳았단다. 제발 아들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매일 밤 산신령님께 빌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구나. 근데 아들 하나를 간신히 낳았더니 이제 둘째를 낳으라면서 가문 내 어르신들은 여전히 나를 가만히 두시지 않더구나. 하나를 낳든 열을 낳든 항상 족쇄를 달고 살아야 하는 거구나 싶었어. 내가 처음 장터에서 너를 보았을 때 너보다 몸집이 훨씬 큰 노인을 혼자 등에 업고 뛰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알았어. 저 몸은 결코 약한 몸은 아니라고 말이다. 다만 오랜 세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긴장을 많이 해서 몸이 차갑게 굳어 있어 보였다. 몸이 차가우면 아이가 들어서지 못하는 법인데 몸이 제자리를 찾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이란다. 네가 이 집에 와서 따뜻한 밥을 먹고 산을 오르내리고 마음 편히 지내온 세월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그러니 조금 더 마음 편히 기다려 보자꾸나. 너는 이미 이 가문을 살렸다. 이 가문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살렸으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를 이은 것이나 다름없다. 옥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붙들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동안 혼자 삼켜온 서름과 미안함과 무거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시어머니는 그런 옥순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답니다. 그렇게 또 따뜻한 봄이 두어 번 지나갔어요. 옥순이 한씨 가문에 시집 온 지 8년이 넘어가던 어느 봄날이었지요. 약초방에서 환자를 보고 돌아온 옥순이 아침부터 속이 좋지 않다며 자리에 누웠답니다. 부인이 급히 옥순의 방으로 들어와 손목을 잡았지요. 눈을 감고 맥을 짚던 시어머니의 손끝이 멈추었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눈을 떴지요. 그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 유난히 환자분들이 많아서 조금 과로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푹 자면 내일부터는 괜찮을 거예요. 옥순아, 둘이다. 둘이라니요? 우리 옥순이가 임신을 했구나. 그것도 쌍둥이인 듯 하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시어머니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고 옥순도 눈물을 닦지 못한 채 그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그해 겨울 옥순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쌍둥이를 낳았답니다.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갓난아이 둘을 품에 안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지요. 아들 하나는 왼팔에 딸 하나는 오른팔에 안고서 눈을 감은 채 그 온기를 느끼고 있었답니다. 방 안에는 고요한 행복이 한가득했지요. 옥순아, 내가 처음 너를 며느리로 드리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나를 말렸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왜 고르느냐고, 가문의 대가 끊긴다고.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아이를 낳을 몸을 보고 너를 고른 것이 아니었다. 가문을 지킬 사람을 고른 것이었지. 가문은 배로 지키는 게 아니라 머리와 마음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 나는 내 긴 세월을 통해 알고 있었으니까. 역병이 마을을 삼키던 그날 밤 혼자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캐오던 내 마음이, 소송을 낸 친척들에게도 약초를 다려주던 내 마음이 이 아이들을 불러온 것이야. 고맙다, 옥순아. 네가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주어서 진심으로 고맙다.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그냥 두었지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답니다. 시어머니를 향해서가 아니라 옥순을 향해서였지요. 당신이 있어서 이 가문이 살았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았소.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 그렇게 한씨 가문의 봄이 찾아왔답니다. 마당에는 옥순이 시어머니와 함께 산을 오르내리며 가져다 심은 약초꽃들이 철마다 피어났고 약초방에는 먼 곳에서도 찾아오는 환자들로 문턱이 달았지요. 시어머니 한씨 부인과 며느리 옥순은 나란히 앉아 환자를 보고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나란히 산을 올랐답니다. 쌍둥이 남매는 그 약초 냄새 가득한 집에서 무럭무럭 자라났고 어느새 어머니 옥순의 손을 잡고 약초 이름을 배우러 산길을 따라 나서는 나이가 되었지요. 그리고 한씨 부인은 훗날 이런 말을 했다지요. 내가 너를 처음 본 날 장터에서 노인을 업고 뛰던 너의 눈빛을 보았지. 그때 난 이미 다 알았단다. 저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 곁을 지킬 것이라고. 아기가 찾아오든 찾아오지 않든 이 가족은 더 굳건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명예 김의원의 진맥도 세상의 손가락질도 또 끝내 옥순의 진짜 가치를 가리지는 못했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한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던 모든 이들 앞에서 옥순은 결국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으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묻는답니다. 무엇이 한 가문을 일으키느냐고. 재물이냐, 핏줄이냐, 명망 높은 집안이냐고요. 하지만 한씨 부인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지요. 가문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위기 앞에서도 곁을 떠나지 않는 마음 하나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보는 눈,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였다는 것을요. 그렇게 한씨 가문은 오래오래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더 즐거운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살짝쿵 눌러주시와요. 그럼 오늘 밤도 안녕히 주무세요.